2005년 6월 11일 토요일 저녁 미시건주 카스노비아 작은 시골 마을 과수원에서 맥주 파티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참석한 꽤 큰 규모의 파티였습니다. 이곳 6월의 날씨는 한국의 초가을 날씨로 낮에는 쾌적하고 밤에는 서늘해 캠프파이어를 피면 밖에서 파티를 즐기기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타드 가이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이었던 그는 낚시와 각종 야외 스포츠에 능했던 22세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파티에 오기 전 로컬바에 들려 친구들과 이미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지만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던 그에게 파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던 자정, 타드는 친구에게 집에 간다고 말하고 파티에서 나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12시 47분, 패트리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타드.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저편에서 "나 지금 밖에 나와 있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사친 타드라고 생각한 그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의 전화 음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숨이 잔뜩 찬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약 3분 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얼마간의 통화 연결음 뒤에 누군가가 그녀의 전화를 받지만 39초 동안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습니다. 새벽 12시 57분, 데이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전화를 받기도 전에 1초 만에 끊어집니다. 새벽 12시 59분, 다시 한번 그의 핸드폰이 울렸지만 역시 1초 만에 끊어져 버립니다. 이 핸드폰 신호를 마지막으로 그는 종적을 감춥니다. 경찰이 처음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시점은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8시경. 신고자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타드가 아침까지 귀가하지 않자 당시 타드와 함께 살고 있던 사촌이 그의 어머니께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어머니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타드가 전날 부모님 댁에서 데려온 강아지들을 내버려 둔 채 다음날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심한 겁니다. 경찰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요일 밤 11시, 파티가 열린 과수원에 수색 구조팀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20명의 자원봉사자를 집결시킨 경찰은 타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구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수색은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형사가 이끄는 팀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들에 연락해 타드의 입원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혹시 그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타드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현장에는 K9 경찰견 수색팀이 투입돼 그의 마지막 동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일명 채취견으로 불리는 이 경찰견은 이름이 나타내듯 실종자의 냄새를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적은 과수원에서 시작해 남쪽 방향에 있던 흙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졌고 흙길이 끝나고 찻길인 37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채취견이 냄새를 잃으면서 종료됐습니다. 타드가 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실종 3일째인 6월 14일, 경찰은 타드가 실종 당일 파티에서 나오기 전 거기에 있던 남성과 싸움을 벌였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랜트시 출신의 게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밤 11시 30분경 파티가 있었던 곳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새벽 1시 30분 로컬바에 잠시 들렸다가 새벽 2시 5분쯤 파티에 갔는데 어두운 피부톤을 가진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고 그 남성이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잘 얘기해 싸움을 피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진술한 시간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위치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기록을 알리바이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서 등장하는 불상의 남성이 타드와는 인상차기가 다르고 시비가 붙은 시각이 타드가 파티에서 나온 시점과 차이를 보인 점, 그리고 게리의 집과 차를 모두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첩보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결론짓습니다. 타드를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수사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던 6월 19일, 스파이서라는 이름의 영매가 경찰을 찾아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타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타드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타드는 과수원에서 북쪽으로 300피트 떨어진 늪지에 있어 거기서 남서 방향에 있는 홀로 서 있는 나무 옆에 몸이 물에 반쯤 잠긴 채 죽어 있어. 그쪽으로 가봐. 경찰은 귀를 의심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가리킨 곳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타드가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7월 2일, 과수원 북쪽에 있는 개인 소유의 오비드홀 호수에서 윌디씨 부부가 모처럼 한적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봐. 비버가 있네. 짐 윌디씨 아내가 호수 위 물체를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버가 움직이지 않는데? 남편은 아내가 가리킨 물체를 바라본 순간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3주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타드 가이브가 떠오른 겁니다. 짐 윌디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사체 인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현장은 출동한 경찰이 놀랄 만큼 기이했습니다. 타드가 호수 위로 얼굴과 팔만 내민 채 서 있는 자세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익사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의 몸속에서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맡은 닥터 헌터가 내린 사망의 원인은 익사, 사망의 종류는 불상, 즉 알 수 없다였습니다. 경찰은 타드가 사고에 의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고사에 의한 죽음이라는 경찰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타드의 어머니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타드의 어머니는 법의학자인 닥터스 키리카에게 부검 기록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이 내린 결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전문가로 케빈 게넌 형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재검토를 맡은 케빈 게넌 형사가 이끄는 팀은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를 수십 년 동안 추적해온 전직 NYPD 형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 조직입니다. 매력적인 남자 대학생들의 의문의 익사 사고, 그리고 현장에 어김없이 남겨진 웃는 얼굴의 독특한 표식. 그렇게 해서 명명된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는 게넌 형사가 사건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세운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케빈 형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의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21일 동안 물속에 있었다고 보기엔 시신의 상태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진행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로 인해 물 위로 떠오르는 일반적인 시신의 모습과 달랐던 점도 형사의 눈에는 이상했습니다. 실종 직후 바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 경찰의 결론에 그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한 점은 독성 검사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혈액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2가지 종류의 우울증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는 하루 최대 권장량의 2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사가 아닌 강력 사건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케빈 게넌 형사는 경찰이 주장한 타드가 파티에 갔다가 주변을 돌아다니다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다 라는 가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방문한 게넌 형사는 집 방향으로 향했던 타드가 반대 방향인 오비드홀 호수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신의 발견 지점은 타드가 집으로 가고 있었던 방향의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을 기준으로 가장 먼 곳인 호수의 반대편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경찰이 생각한 것처럼 과수원에서 그 지점까지 과수원과 호수 사이에 놓여있던 덩쿨을 바로 가로질러 갈 수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맘때쯤에 덩쿨은 온통 가시로 덮여 있어 아무런 상처 없이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긁힌 상처라고는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그가 덩쿨을 넘어 호수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 과수원에서 오비드홀 호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 흙길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비포장도로였던 피터스 로드를 만나는 지점까지 이동 후 북쪽으로 호수 입구 게이트까지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트는 덩쿨을 넘어가는 지름길에 비해 1.6km를 더 걸어야 하는 고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는 추가로 500m를 더 걸어야 했습니다. 과연 타드가 집으로 가고 있던 길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던 곳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힘든 방법으로 도착해 사고를 당한다. 개넌 형사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개넌 형사의 시선은 타드의 몸에서 검출된 우울증 약 성분으로 향했습니다. 전문 약사에게 이 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어디에 쓰이는 약입니까? 우울증 치료제로 나온 약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처방되기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처방됩니다. 쾌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까? 그런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쾌감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우울증을 전혀 앓지 않았던 타드의 몸에서 동시에 처방되지 않는 두 종류의 항우울제가 하루 최대 권장량의 2배나 검출되었다는 건 약물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입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넌 형사는 법의학 병리학자인 시릴 웩트에게 약물 과다 복용이 타드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부검 기록과 독성 검사서를 살펴본 그는 그 정도 양의 약물이 체내에서 발견됐다면 타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최소 의식이 없었거나 혹은 죽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넌 형사는 타드가 약물에 의해 살해된 후 호수로 옮겨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망시간 추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의 부패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타드가 파티가 있었던 당일 변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지만 경찰은 실종 당일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그의 생각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타드 어머니의 부탁으로 부검 기록과 사진을 재검토한 닥터 시키리카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의구심이 허황된 생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닥터 시키리카의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드의 시신이 물에 있은 지 고작 이틀에서 5일밖에 안 됐다는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인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익사에 의한 죽음을 부인했습니다. 시신의 최초 목격자인 짐 윌디의 증언은 닥터 시키리카의 결과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된 날 전날인 7월 1일 그의 동생과 조카가 호수로 낚시를 하러 왔지만 시신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다음 날인 7월 2일 호수에 갔는데 묶어놨던 보트가 맞은편으로 누군가에 의해 이동되어 있었고 보트 안에는 빈 맥주캔이 가득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드를 죽인 범인이 7월 1일에서 7월 2일 사이 보트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타드 실종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개넌 형사는 타드에게 일어났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당일 납치당한 후 어디인가에 15일에서 18일 감금되어 있다가 약물에 의해 숨진 뒤 호수에 유기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가 당일 약물에 의해 살해당한 뒤 섭씨 0도 이하의 곳에서 15일에서 18일 보관되어 있다가 호수에 유기됐을 가능성입니다. 2018년 개넌 형사팀은 타드의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한 방송사의 주관으로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21일 동안 물에 있었던 시신의 부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법의학 생물학자인 닥터 에릭 벤보우는 인체와 가장 유사한 피부를 가진 돼지에 타드의 옷을 입혀 21일 동안 미생물의 착상 시간과 부패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1일 후의 돼지 사체는 거의 모두 붕괴되어 옷만 남았고 옷 주변에는 두꺼운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부검 사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괴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현재 타디의 어머니와 개넌 형사팀은 미시건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